구겨진 듯한 모양새에 쭈글쭈글 주름 잡힌 고추계의 이단아 꽈리고추. 혀끝에 마비시킬 만큼의 매운맛은 없지만 고추 본연의 향과 꼬들한 식감은 중독성 있는 매력을 자랑하는데 자박자박 끓여낸 간장 양념에 멸치와 함께 졸여 먹는 것은 물론 찜, 무침, 볶음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고추계의 팔방배인 꽈리고추와 함께한다. 꽈리고추는 과하지 않은 매운맛으로 소화의 분비를 높여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하여 체내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증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꽈리고추는 항산화, 항염증 등 면역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체내 다양한 노폐물, 독소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양은 제각각 삐뚤빼뚤하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기가 막힌 꽈리고추. 우리 지역 당진과 예산이 주산지다. 꽈리고추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흔한 재료들이 만나 한 수 위의 맛을 탄생시켰다. 엄마 손맛이 그리워지는 꽈리고추 감자찜.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으로도 매력적인 꽈리고추 삼겹살 볶음. 이만한 밥도둑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 고추, 마늘 참 좋아하는데요. 풋고추도 있고 청양고추, 꽈리고추, 아사히고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꽈리고추를 이용한 꽈리고추 간자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꽈리고추 고르는 방법 하나. 표피가 쭈글쭈글하면서 굴곡진 게 좋다. 또 만졌을 때 단단한 것보단 부드러운 걸 골라야 매운맛이 덜하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꽈리고추는 꼭지부터 제거해주는데 혹시나 농약 성분이 걱정된다면 식초를 한 큰술 탄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어주면 좋다. 물기를 어느 정도 남긴 꽈리고추는 어슷하게 2등분으로 썰어주는데 포크나 바늘로 구멍을 콕콕 내어주면 간이 더 쏙쏙 배어든다. 꽈리고추 손질하시거나 썰 때 어슷하게 썰어줘야만이 양념이 잘 배거든요. 작은 것도 어슷하게 썰어서 손질하세요. 꽈리고추찜에 들어갈 감자는 스틱 모양으로 널찍하게 채 썰어 놓고 대파와 마늘은 곱게 다져 준비한다. 이번엔 손질한 꽈리고추와 감자에 밀가루 옷을 입혀줄 차례. 위생비닐에 밀가루를 넣은 후 꽈리고추와 감자를 한데 넣어주는데 밀가루가 재료에 골고루 묻어야 매콤한 양념이 꽈리고추 안까지 쏙쏙 잘 배어들어 더 맛있는 찜이 완성된다. 오늘 꽈리고추에 감자가 들어가는데요. 감자 대신에 고구마나 단호박도 좋고요. 밀가루 묻히실 때 밀가루 너무 많이 묻히시지 마시고요. 봉지에 넣어서 공기를 주입시켜서 흔들어줘야만이 밀가루가 잘 붙습니다. 이어서 찜기에 물을 붓고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버무린 꽈리고추와 감자를 찜기에 올려주는데 뚜껑을 닫은 후 김이 올라올 때까지 10분 정도 더 쪄준다. 감자와 고추가 익어가는 동안 양념장도 준비하자. 다진 대파, 마늘, 간장에 물엿과 참치액,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넉넉하게 넣고 되직하게 섞어준다. 꽈리 감자찜에서요. 찌는 시간은 10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찌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무쳐줘야만이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감자, 꽈리고추의 아삭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찌는 시간을 5분 내로 짧게 조절해도 좋다. 이제 잘 익은 재료를 면포째 꺼내 후숙으로 더 익기 전에 얼른 한 김 날려주는데 이렇게 식힌 후 양념장을 버무려야 밀가루 옷이 벗겨지지 않고 힘있고 깔끔한 꽈리고추 감자찜이 완성된다. 따끈한 밥 한 술에 어울리는 꽈리고추 감자찜. 훅 하고 들어오는 맵싸하고 달콤한 맛. 입이 기억하는 추억을 부르는 맛이다. 꽈리고추 생김새가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원산지가 중남미라고 이야기하고요. 품종이 꽈리고추랍니다. 오늘은 그 꽈리고추를 이용해서 꽈리고추 삼겹살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꽈리고추를 싱싱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물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꼭지를 뗀 후 하나하나 깨끗이 닦아 지퍼백에 보관하는 게 좋다. 쫄깃한 삼겹살과 아삭한 꽈리고추의 만남. 먼저 볶음에 들어갈 꽈리고추는 깨끗하게 씻은 후 꼭지부터 깔끔하게 따 정리한다.
이어서 손질한 고추를 길게 반으로 갈라주는데 매운맛도 없애고 요리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고추 씨는 빼주는 게 포인트. 고추 씨를 일일이 제거할 필요 없이 물에 담가 흔들면 씨가 말끔하게 제거된다. 꽈리고추를 절단해서 물에 담그면은 씨도 제거하고 매운맛도 제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삼겹살 볶음에 들어갈 삼겹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어주고 마늘은 편썰기, 대파는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한다. 썰어놓은 삼겹살은 후추와 소금으로 조물조물 밑간해주는데 삼겹살 대신 앞다리살이나 대패 삼겹살을 이용해도 좋다. 이번에는 양념 소스를 만들어볼 차례. 고춧가루와 물엿, 간장, 물, 참기름을 넣고 단짠단짠하게 잘 섞어준다. 오늘 소스는요, 고춧가루, 간장, 물엿이 들어가서 오리엔탈 소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갈치액젓 있죠? 삼겹살과 갈치가 좀 잘 맞거든요. 갈치액젓 한 숟갈 넣으면 끝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밑간에 든 삼겹살을 올리고 이제 맛있게 볶아줄 차례. 삼겹살 한 조각 한 조각이 캐러멜처럼 갈색빛이 돌 때까지 노릇하게 바싹 익혀준다. 삼겹살이 잘 볶아졌으면 만들어 놓은 양념 소스를 붓고 졸여주는데 여기에 꽈리고추와 대파, 마늘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삼겹살 볶으실 때 기름 넣지 않은 거 아시죠? 삼겹살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또한 삼겹살을 완전히 바싹 볶아줘야만이 양념이 잘 배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접시에 담는 순간 올라오는 매콤하고 고소한 향. 이미 게임 오버다. 쫄깃함과 아삭함, 이 두 개의 식감이 공존하는 꽈리고추 삼겹살 볶음. 이번 주말 새롭게 떠오른 밥상 스텔러다. 꽈리고추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꽈리고추는 열량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고 체내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켜주며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기름에 익혀 드실 때 핵심 성분인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을 더욱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풋고추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되는 매력 만점 식재료 꽈리고추. 정다운 시골 밥상이 생각나는 짭조름한 찜으로 또 멸치 대신 삼겹살로 채워본 불맛 입힌 볶음으로 꽈리고추 하나로 어른 아이 모두가 행복해진 주말 건강 레시피가 완성됐다. 비타민 가득한 영양 만점 꽈리고추로 이번 주말 밥상 위에 활력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이 동물에게 가을은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기간인데 사람에겐 신체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강 적신호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나에게 맞는 운동량과 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이 파열될 수 있고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죠. 또한 운동 초보자들은 열심히 한번 운동을 한 다음에 다음날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수영이나 자전거처럼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액 속 불필요한 찌꺼기를 걸러내고 남은 수분을 소변으로 만드는 기관 콩팥.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다양한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전성 질환, 다낭성 콩팥병이다. 다낭성 콩팥병은 콩팥에 이렇게 물주머니가 여러 개, 수십 개 내지는 수백 개가 이렇게 생겨서 점차 나이가 들수록 이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신장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또 간에도 물집이 생길 수 있는 병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전병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다낭성 콩팥병
콩팥병에 노출되면 콩팥에 수많은 물혹이 생기고 커지면서 기능이 감소하게 되며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50%의 환자가 투석이나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오늘 TV 주체에서는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 신체 중에 2개의 장기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콩팥, 바로 신장입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신장에 무리가 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 질환 중에서도 유전 확률이 높다는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참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소변을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소변을 만들면서 그냥 물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걸러내서 몸에 좋은 것들은 보관을 하고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뭐 조용히 일을 한다는 그런,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다양한 만큼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낭성 콩팥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떤 병인가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낭성이라는 걸 이제 한문으로 말씀드려서 낭성이라고 돼 있는데, 낭이라는 건 주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초음파 하시면은 콩팥에 물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물 주머니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낭종에서 또 악성 낭종까지 한 4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전성 질환인 다낭성 콩팥병은 굉장히 심각한 콩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상의 그런 낭성의 물질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장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낭종, 다시 말해 물주머니가 이 콩팥에 생기기가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보통 한 40대 이후에 한 25% 정도 일반인들도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있다가도 나중에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2개가 생겼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건강검진할 때 굉장히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콩팥에 이렇게 물주머니가 볼록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물주머니 때문에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보통 단순 콩팥 낭종일 경우에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초음파를 하실 때 그 크기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 낭종이 있다면 위험한 낭종도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보통 물주머니가 있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하지만 그 낭종 중에서도 초음파에서도 조금 애매하게 보이는 것들, 특히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 동그랗게 일정하게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낭종인데, 일단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 주머니 안쪽에 여러 가지의 그 석회화 조직이 있거나 방이 나눠져 있는 뭔가 벌집 모양으로 생기고 좀 모양이 좀 안 좋다, 동그랗지 않다고 할 때는 이건 좀 위험한 낭종이라고 그래서 좀 더 잦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CT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안에 내부를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낭종 물주머니가 이 콩팥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생기나요? 낭종이라는 게 뭐 콩팥에 여러 군데 다 생기는 건 아니고, 보면은 이제 소변이 내려가는 그 길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 세뇨관이 소변을 계속 내려가는 길 중에서 어떤 유전적 이상에 의해서 세뇨관 자체가 한쪽으로 부풀어 오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르는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일종의 소변 성분이 차오르게 되고, 그 소변 성분이 계속 차면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물주머니 형성이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커지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낭종의 원인이 유전성인 것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낭종을 만드는 원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한테 낭종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생겼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순 콩팥 낭종일 경우에는
성인의 한 25% 이상으로 생긴다고 하게 되면 거의 뭐 4명 중에 1명 정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기는 거에 대한 빈도에 비해서 이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치료가 필요 없고 단순 낭종일 경우에는 그냥 추적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뭐 환자분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려면 얼굴에 점 난 거랑 같다. 그렇게 표현해드리면 환자분들이 이해가 쉬우신데요. 네. 그래서 단순 낭종일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원인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물주머니가 많고 또 이게 가족력이 있는 유전성 다낭성 콩팥병일 경우에는 유전 질환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그 유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질환이 확실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 낭성 콩팥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다낭성 콩팥병이 다른 신장 질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병은 특징적이게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있으면 자식에도 생길 수 있고 또 그 자식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또 그분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유전성 콩팥 질환이고 통계를 보면 약 인구 1000명당 1명 내지는 인구 한 500명당 1명 정도 생기는 그런 빈도로 되어 있고 옆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콩팥에 굉장히 많은 물주머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콩팥의 정상적인 그런 조직을 다 침범하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 감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유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유전성 질환일 경우에는 좀 흔하지 않게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 또 가족끼리라도 세대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유전이 되다가 이제 끊기는 경우도 많은데 이 병은 또 안타깝게도 유발 유전자가 우성 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서는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한 50% 확률로 유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과 관련이 없고요. 또 세대를 건너뛰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거의 한 90% 이상은 확실하게 이런 세대 간의 유전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유전의 여부 또 돌연변이 유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전력이 큰 다낭성 콩팥병이 있으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물주머니가 굉장히 계속 생깁니다.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주머니 개수와 크기가 증가하면서 콩팥의 모양과 크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대부터는 물주머니가 굉장히 커지고 혹처럼 만져지거나 좌우 옆구리에 이런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불편감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혈뇨도 간혹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40대, 50대로 가면 이제 병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좀 빨리 나빠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일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한 10% 이하까지도 즉 90% 이상 망가지는 상황이 돼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정도의 이런 말기 신부전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70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신장에 병이 생기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플러스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콩팥에 발생하는 물혹은 대부분 콩팥의 노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물혹의 수가 많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낭성 콩팥병은 콩팥에 생긴 수많은 물혹이 마치 벌집 모양으로 커나가면서 콩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유전 질환이다. 이렇게 콩팥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은 어떻게 병원 오셨죠? 네, 엄마가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다낭성 콩팥병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유전되지 않는지 걱정돼서 검사하러 왔습니다. 전에 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따로 검사 같은 건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금 다른 증상 느끼시는 거 혹시 있나요? 아니요, 증상 따로 느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지금 기운도 없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투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콩팥병은 양쪽 콩팥에 액체로 채워진 물혹이 많아지고 커지면서 콩팥이 비대해지는 병이다. 특히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돼 세대를 건너뛰지 않으며 자녀에게 약 50%의 확률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분처럼 이렇게 몰라서 갑자기 우연히 발견돼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분 중에서 이런 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 다낭성 홍파병이 이분한테도 생겨 있는지 그리고 생겼으면 얼마나 큰 크기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콩팥의 크기를 좀 작게 하는 그런 약들을 투여할 대상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콩팥은 특이하게 2개의 장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에서 정수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양쪽 콩팥의 기능이 모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장기 중 하나다. 정상 조직을 물혹이 차지하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며 다낭성 콩팥병이 결국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아보다는 성인이 되면서 병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원래 예약이 12월쯤이었는데 좀 일찍 오신 것 같아요. 2주 전부터 옆구리가 조금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어서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소변에 이렇게 피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열이 나거나 그런 증상 없었나요? 소변에 피가 나거나 열은 없었는데요. 조금 다른 때보다 좀 진해진 것 같습니다, 소변이. 네. 최근에 이렇게 무거운 걸 막 들거나 아니면 허리에 막 힘이 주는 운동 같은 거를 좀 하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집에서 무거운 짐을 좀 든 적은 있었습니다. 30대 이상부터는 다낭성 콩팥병으로 인해 낭종이 커지면서 커다란 혹이 만져질 수 있다. 또한 좌우 옆구리가 아프고 혈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지만 낭종이 많이 커질 때까진 증상이 거의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환자분은 신장 기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신 지는 한 5, 6년 됐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오셔가지고 혈액 검사해서 신장 기능을 체크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아마 좀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거나 묵은 걸 드셨나 봐요. 그래서 소변이 또 좀 진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힘을 많이 주면서 그쪽에 있는 이 물주머니 근처의 조직이 조금 파열이 돼서 출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 색깔도 좀 진하게 나오고 약간의 통증도 입원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하게 뭐 열이 나거나 뭐 아니면 그게 결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좀 쉬시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다낭성 콩팥병이 심해지면 낭종 안으로 출혈이 생기거나 요로결석과 요로감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보통 30대 후반부터 콩팥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40, 50대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석이나 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 정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은 자각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뭐 배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콩팥이 커질 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상염소체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기시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검사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알고 나면 이것을 크기를 좀 더 빨리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를 최근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검사를 좀 일찍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낭성 콩팥병 치료에 있어 낭종의 성장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낭종은 콩팥뿐 아니라 간, 비장, 췌장 등 다른 장기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이지만 뇌혈관에 발생하는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대물림 되지 않아야 하는 다낭성 콩팥병.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죠. 이 다낭성 콩팥병이 의심될 경우에 어떤 검사들을 거치게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검사는 이제 콩팥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특별히 조영제라는 물질, 신장에 나쁜 물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대부터도 검사할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시면은 이렇게 콩팥의 모양이 이 까맣게 보이는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물주머니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벌써 눈에 보시면 한 3, 40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크기가 커서 뭐 5cm, 6cm, 뭐 주먹만한 그런 물주머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숫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초음파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CT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영상학적 소견은 어떻게 나타나죠? 네, CT 검사를 통해서 이 단면과 그 신장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수치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보게 되면은 조영제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찍으면 신장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콩팥에 있는 이런 물주머니가 콩팥의 전 지역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콩팥은 밑에 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위에 있는 이 큰 물집은 전부 다 간에 이런 물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낭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간에도 콩팥병을 같이 있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 단순히 콩팥 때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간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것을 이제 CT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CT를 통해서 안에 있는 결석이라든지 신장의 이런 크기라든지 아니면 출혈된 유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이 비대해지면은 전신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이 다낭성 콩팥병의 그 경과를 살펴보면 결국 콩팥의 크기에 따라서 즉 물집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신장을 얼마나 공격하느냐 나빠지느냐에 대한 기준은 이 크기와 비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의 용적이 같은 나이 때 큰 분들이 좀 더 신장이 빨리 나빠진다. 그래서 정확한 크기를 좀 계산하고 용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MRI 검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MRI 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물주머니를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 물주머니인데 이런 물주머니의 그런 사이즈를 전체적인 콩팥의 그 크기로 계산을 해서 이 콩팥이 토탈 이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용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에 따른 진행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MRI 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용적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콩팥 기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한 번 이렇게 다낭성 콩팥병이 있다고 해서 나는 콩팥병이 물주머니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커지는 병이다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출 것이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콩팥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2번 정도 콩팥의 크기를 좀 체크를 해보시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속도를 봐서 지금 콩팥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또는 신장이 나빠지고 있구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정도의 신장 기능 검사, 즉 피검사죠. 피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라든지 뭐 MRI라든지를 통해서 신장의 크기를 확인을 해서 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지 투석이나 이식 같은 말기 신부전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 진행 정도를 보면 말기가 되면은 확연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네네. 다낭성 콩팥병의 경우 말기일 때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네, 일단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 CT에서 보셨지만 이 배 전체가 거의 물주머니로 가득 차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위쪽 배가 많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배가 커지고 몸통은 작은데 배만 이렇게 볼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겉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게 배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이제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 너무 심한 콩팥이어서 적출을 한 신장인데 뒤에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크기가 있는데 굉장히 뭐 사람보다 크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네. 물주머니가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낭성 콩팥병이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합병증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콩팥의 모양이 커지고 또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그런 일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균의 침범이 잘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변이 정체가 되면서 또 결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증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출혈, 뭐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열이 나거나 이런 통증이 생기는 일이 일반 그 콩팥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자주 생긴다. 그래서 또 생기게 되면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항생제가 잘 안 들을 수가 있어서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큰 병원에서 빨리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합병증 외에도 임상학적으로 다양한 이상 반응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낭성 콩팥병이 단순히 이제 이 모양이라든지 크기의 문제만 있어서 콩팥에만 국한돼 있는 그런 병이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콩팥에 하는 일이 워낙 많고 또 우리 몸의 전체 혈압이라든지 이런 전해질의 문제를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혈압이 거의 80% 이상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또 많이 생기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거꾸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60세 기준으로 한 50% 이상에서 말기 신부전이 생기게 되며 아까 보여드렸던 요로 감염, 결석, 또 혈뇨 통증 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유전적 이상이기 때문에 꼭 네. 콩팥에만 그런 물주머니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조직이 좀 물주머니 내지는 이렇게 좀 얇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그 중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뇌 동맥류인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10% 정도의 환자에서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 판막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간에 물주머니는 거의 한 80% 이상 동반을 하게 됩니다. 또 대장에서도 이런 물주머니와 비슷한 개실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우리 몸 전반에 머리부터 뭐 장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질환 중에서 뇌 동맥류는 생명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뇌 동맥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콩팥 질환인데 뇌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 이상으로 뇌에 있는 혈관도 콩팥에 있는 물주머니처럼 이 주머니가 생기는 것처럼 부풀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뇌의 혈관, 뇌 쪽으로 들어간 혈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곳이 풍선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인데 혈압이 많이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면은 이것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뇌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이 또 생기게 되면 의식이 떨어지고 또 환자분이 이 전신마비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다낭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병이 한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뇌 MRI를 찍거나 아니면 뇌 혈관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동맥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서 또 동맥류가 크기가 작을 때는 간단한 요즘에는 시술을 통해서 동맥류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이런 MRI라든지 이 뇌 혈관 촬영을 통해서 미리 위험한 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낭성 콩팥병. 무엇보다도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 다낭성 콩팥병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안 생기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유전이 예. 안 되게 하거나 유전자를 저희가 정상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혈압 치료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콩팥이 계속 커지는 거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데 혈압을 낮추면서 신장에 있는 그런 압력을 더 세지 않게 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혈압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정도까지의 그런 대증적인 치료만 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못 하고. 근데 네.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 미국과 일본에서 새로 개발된 약인데 이 소변에 있는 특히 낭종을 만드는 것이 결국 소변 성분이기 때문에 소변을 굉장히 많이 내보낸 그런 약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내보내게 되면 낭종을 만들 때 좀 만드는 이런 속도라든지 크기가 좀 더 감소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용적, 크기 억제가 거의 약을 투약한 군에서
한 50% 정도의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약을 드신 분들은 신장의 크기가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아서 한 30% 이상은 신장 기능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고, 이 통증도 비슷하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에 임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지금 투약을 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이 점만 꼭 기억하자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유전병이라는 게 굉장히 숨기고 싶은 병일 수도 있고, 또 가족한테도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자식들이나 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이것은 이제 어느 병의 일종이고, 그리고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잘 알고 그 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진단받은 분이 있다, 뭐 가족 중에 유전성 콩팥병에 대한 그런 진단이 있다고 하시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초기에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안타깝게 신장이 좀 빨리 커지는 그런 병이다, 그런 또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개발된 약으로 크기를 증가를 좀 억제시켜서 투석을 하지 않게 하거나, 투석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은 치료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셔가지고 향후 자신의 건강을 잘 설계하고 지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다낭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낭성 콩팥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O일까요? X일까요? 투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 O죠. 그럼 O입니다. 뭔가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는 그렇다고 되어 있고, 아마 최근에 개발된 약을 쓰면서 좀 더 그런 비율이 낮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 유전이라는 게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전되는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야겠고, 또 환자분들이 자주 자기의 몸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낭성 콩팥병으로 간에 낭종이 생기면 간 기능도 떨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콩팥처럼 간에 물주머니가 많이 있을 경우 굉장히 겁나기도 한데, 대부분은 간의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네. 답은 X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간에 낭종이 있더라도 간이 아무래도 콩팥보다는 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낭성 콩팥병 치료법은 수술만이 답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사실 수술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 그래서 답은 X가 될 수 있고, 근데 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출혈이 좀 많이 되거나, 그래서 환자의 목숨이 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출혈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이제 신장을 적출한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될 신장이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은 또 이 콩팥을 가지고 있으면 돌이라든지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장 이식 전에는 그 물주머니 굉장히 많은 콩팥을 떼어냅니다. 떼어냈고 이 새로운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 외에는 수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낭성 콩팥병이 있으면 정상 혈압 유지가 중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혈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군요. 당뇨 O입니다. 네, 그래서 콩팥을 보호하는 데는 사실 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콩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경우에는 이 혈압을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이 콩팥이라는 것은 굉장히 혈관이 많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혈압이 좀만 높아더라도 이 콩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장에 병이 좀이라도 있으면 더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압을 120에 80 이하로 낮추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저염식을 하시고 살을 너무 찌지 않게 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식이 습관도 조절하셔서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셔서 혈압을 높이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낭성 콩팥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콩팥병은 유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낭성 콩팥병만 유전이 되는 건가요? 네, 유전 질환이 참 다양한데 이 콩팥병 중에서 이렇게 다낭성 콩팥병만 유전 질환인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네, 다낭성 콩팥병만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유전병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낭성 콩팥병이고 예. 나머지 질환들은 굉장히 드물게 유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이런 정상적인 이런 역할, 이 소변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이 단백뇨라든지 혈뇨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신장병을 우리가 조사하다 보면은 유전병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것들은 다낭성 콩팥병이고 나머지 분들은 또 그 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으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낭성 신장 질환은 어떤 경우에 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을 하게 되나요? 네, 콩팥병의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투석까지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다낭성 콩팥병의 진단이 처음 받으신 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모든 환자가 투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한 게 어떤 분은 투석을 하고 어떤 분은 투석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나 봤더니 결국 빨리 자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나이에 비해서 콩팥이 굉장히 큰 상태인지 작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경과가 다르다는 걸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콩팥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변을 많이 배출시키는 그런 약을 써서 신장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신장의 그 투석이나 이식 같은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질환을 굉장히 나중에 생기더라도 나중에 생기고 대신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신장내과 의사의 그런 어떤 희망입니다. 자, 끝으로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다낭성 콩팥병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다낭성 콩팥병은 이 화초다. 화초. 네, 예. 화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은 얘기할 수 있는데 화초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너무 자주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전혀 아주 잊어버리진 말아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2번 정도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 내가 뭐 이 콩팥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매년에 따른 콩팥의 크기를 잘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를 아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자주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너무 또 내버려두지 말고 하는 네. 그런 정도로 자기 몸을 돌보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다낭성 콩팥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장내과 황원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낭성 콩팥병은 유전력이 강한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만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족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